옛날 옛적 광주의 한 마을에는 유명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지혜롭고 학문의 깊이가 있었던 덕분에 멀리서도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이었고 그는 언제나 고요한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활했습니다. 김영희의 고요한 삶 속에는 하나의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와의 교류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김영희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짙은 숲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예상 밖으로 김영희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그를 소나무 밑으로 인도했습니다. 김영희는 호랑이에게 겁에 질린 나머지 그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큰 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등불 아래에서 멈춰섰고 그곳은 마치 호랑이가 준비한 안전한 쉼터인 듯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희의 물음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희와 호랑이는 매일매일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김영희는 사람들이 모르는 자연의 법칙과 대지의 정신에 대해 호랑이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인간 세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관계에 대해 김영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주민들은 김영희의 지혜를 빌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김영희는 호랑이와의 대화를 통해 가뭄이 원인이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바위 뒤에 막혀있는 강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바위를 음식켜 물이 다시 흐르게 만들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영희는 그의 지혜롭고 친절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광주의 사람들은 김영희, 선비와 호랑이의 전설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의 작은 마을에 강한 대장장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고 그의 힘과 기술은 근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며 무쇠를 두드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만든 도구와 무기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생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식사 후 피곤에 지친 김철수는 대장간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장간 안에 기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깨어난 김철수는 눈앞에 서 있는 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장난을 좋아하며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깨비를 구경하는 것이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보고는 길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대장장이. 내가 당신의 기술을 시험해보러 왔소. 만약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 보물들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고는 도깨비는 금과 은으로 빛나는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생각한 후 도깨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깨비는 대장간 구석에 앉아 자신을 위해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 달라 주문했습니다. 나의 힘에 걸맞는 대검을 만들어주시오. 보통의 철로는 부족할 것일세. 김철수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해 도깨비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철수는 잠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직접 가져온 최고급 철을 사용하여 도깨비를 위한 대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불세례를 받은 철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끈하고도 날카로운 대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검은 보기만 해도 날카롭고 강력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철수가 완성된 검을 도깨비에게 건네자 도깨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검은 본 적이 없소. 정말로 대단한 솜씨로군. 도깨비는 약속대로 그의 보물들을 김철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철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는 창원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이룬 대업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도깨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김철수의 대장간에는 도깨비의 흔적이 없다지만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백제의 옛 수도였던 부여에는 사배라는 큰 강이 흘렀다. 이 강은 부여인들에게 생명이 원천이자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식량으로 삼고 강물을 사용해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운명을 이루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한 강에는 어둡고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사비강의 물귀신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시작은 백제의 전설적인 왕중 하나였던 무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은 백제가 강대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공사를 벌였는데 그중 하나가 사비강 근처에 거대한 둑을 쌓아 물길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작업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어느 날 특별히 격렬한 홍수가 발생했다.
왕은 직접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자 했고 꿈속에서 강의 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왕이여, 저 사비강은 가만히 두어야 할 자연의 흐름이오. 더 이상 나의 강을 건드리지 말지어다. 그렇지 않다면 크나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왕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강의 신령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해 여름 유해 없는 폭우가 쏟아졌고 사비강은 넘쳐 흘러 둑을 무너뜨렸다. 물살은 거세었고 이번에도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이후 사비강에는 정체불명의 물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물귀신은 주로 밤에 나타나며 그의 존재가 감지되면 마치 물결 이어동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사람들은 물귀신이 두 공사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이 강의 신령과 결탁하여 사비강을 떠도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 후로는 누구도 밤에 사비강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가야 할 경우 그날의 무사함을 빌기 위해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 세월이 흘러 물귀신의 이야기는 부여 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경고의 전설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교훈으로서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전설은 계속적으로 부여 사람들 사이에서 간직되었고 매년 강의 신령에게 제사를 올리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 제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외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부여의 민속신앙이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우수한 작은 배들이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갔고 그들이 가져오는 풍성한 수확 덕분에 마을은 점차 성장하였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때때로 휘몰아치는 폭풍,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해류와 같은 자연의 힘은 목포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의 변덕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에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목포 주민들은 매년 용왕을 위한 축제를 열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아름다운 춤과 음악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바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이 있었다. 어느 해 매우 강한 태풍이 목포로 접근했다. 날씨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마을의 모든 집들은 제각기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러나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의 모습이 폭우 속을 걸어 나와 마을의 재단으로 향했다. 그 노인은 마을 토박이로 알려진 박수무당이었다. 그는 용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거친 비바람이 갑자기 멈췄고 구름 사이로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무지개가 나타났다.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졌고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다음날 어부들이 조업을 나갔을 때 바다는 기적처럼 많은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용왕의 축복으로 여기며 박수무당의 희생과 기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 이후로도 목포 사람들은 매년 용왕 축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세월이 흐르고 목포는 작은 어촌을 넘어 번성한 항구 도시로 성장했지만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는 결코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상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전한 방해와 풍성한 어획량을 기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목포 사람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목포 항구의 수호신 용왕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 믿음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어 간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여겨지는 호랑이 영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매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을 담고 있었지요. 그의 정체는 미스터리였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마을을 수호하는 호랑이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홍천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몰아치는 자연재해와 맹수들의 출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늘 호랑이 영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상하게도 하늘은 맑아지며 산짐승들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겨울 마을에는 미처 수확하지 못한 곡식이 눈 속에 갇혀 사람들은 커다란 난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깊어졌고 급기야 마을의 장로들은 호랑이 영매를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영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장로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기적적으로 눈이 녹아 있었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호랑이 영매가 마을을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매는 사람들에게 늘 겸손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며 어느 날 문득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종종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전설인지 아무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홍천 마을 사람들에게 이 호랑이 영매의 이야기는 그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산중턱에서 옛 호랑이 영매의 흔적을 찾아보았는데 그의 사라진 이유를 두고는 여러 설이 있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과 따스한 미소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